10대 사회 공약 98년 12월 경원 인수 관련해서 경원대를 선전 내에서 10대 사업을 만들게 되는 총장 공약이자 목표가 핵심인데 운영권을 문제하느라고 99년 2월까지 9개월 보냈고 운영권을 되찾은 이후에 10대 사업이라는 목표에 매진했는데 2000년 8월 경원대학교 총장에 취임했어요. 경원대학교 처음에는 총장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만 잘하면 목표를 달성해서 순진하게 믿었지요. 하지만 재단 운영권 다툼을 겪고 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사회는 변하기 어려워서 총장 권한으로 앞장서서 밀어붙여야만 목표에 도달할까 말까라고 느꼈고요. 서울 시내 사립대중에서 이름 있는 남녀공학 10개 대학만 꼽아도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한국외국어대 등이 있는데요. 여기 여하여대, 숙명여대가 서울에 있고 지방에도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부정입학의 이미지에다가 100위권에 맴도는 경원대가 10대 사학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너무 야심찬 공약이 아닌가요? 코웃음을 줬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벅찬 공약이고요. 하지만은 경원학원 경기장의 동문이라면 누구나 명문이 되기를 바랄 게 아닙니까? 그 총장 취임 직후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경문대를 졸업한 공무원도 있었고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공무원 과정이 되었지만은 회식 같은 자리에서 출신 학교가 화제에 오르면 부끄러워서 화장실 가는 척 자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우리 경문대학교를 자랑스러운 대학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경은대 졸업생의 아픈 토로가 이해됩니다. 모교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짐했지요. 총장님 어렵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어떻게 도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교수와 직원들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왜 안 돼? 왜 안 해보고 안 된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요? 우선은 학교 인프라, 교육 환경, 운동장, 또 대운장, 부족한 강의실, 새로운 관, 창업보지센터, IT 부품 연구센터 등등. 2003년에 경원대학교 국제어학원이 건립되고 취업이 되자면 수업료를 드립니다라는 홍보문도 썼고 지금이야 구글 번역기 AI가 있고 이래 하지만은 당시에서는 환불 그런 개념이 20년 전에 도입한 겁니다. 다음은 계획이 뭡니까? 획기적으로 순위를 올리면 아무래도 통합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앞서 서울남녀공학대학 중에서 이름 있는 10대 사립대를 꼽으면 기준은 뭐였습니까? 지원 경쟁률, 합격 점수, 취업률, 논문 경쟁력, 평판 등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기준으로 10대 사학을 선별을 했거든요. 선별하고 나니 10대 사학의 공통 요건이 보였습니다. 첫째, 수도권에 있는 대학, 둘째, 학생 수가 1만 명이 넘고, 셋째, 대부분 의과대학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경원대와 경원 전문대학의 재학생 규모가 가천대 글로벌 비전 타워, 가천대의 우물한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다. 와. 가천대가 200여 명, 가천길대학이 3,700명이었습니다. 가까운 1만 명이 못 미쳤고요. 이들 학교를 통합하면 1만 8천 재학생 규모가 된 너무나 평판이 높은 의과대학이었고요. 결론은 통합이었습니다. 그런 것 역시 이만저만한 난관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배경을 설명해야 할 듯한데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은 가파른 변화와 급성장을 했습니다. 90년 초만 해도 지방 공립대가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9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수도권 집중, 양극화가 심해지는 안타까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대학 입학생 수가 수도권, 또 교수, 배우자와 자녀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고, 그냥 이 지방 존폐 위기, 또 2년제를 포함해서 대학의 정원의 수험생 수를 넘어서고 이에 따라서 교육 인적 자원부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통폐합, 대학 간 M&A, 폐교 등 구조조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른바 인서울로 불리는 우리도 전체적으로 구조 통폐합할 필요가 절실했지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경원대와 경원 전문대학 통합은 2001년에 검토했고 2002년에 시도를 하지만 내부의 반대가 극렬해서 뜻을 이룰 수 없었고
이때 성공했으면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때는 교육에서 그런 통합도 장려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가 2003년경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법적 근거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하게 되었죠. 이렇게 좋은 대학까지 만들어주셔서 가천대와 가천길대학의 통합은 2005년 10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2006년 3월 첫 통합 입학식이 열립니다. 이때 교명은 가천 과학대로 변경 두 학교의 통합은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가천대대 의예과 1개 학과와 가천길대학 통합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원대와 경문전문대학의 통합은 엄청난 진통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반대가 극심할 줄 몰랐습니다. 경원대와 경문전문대학교 교수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통폐합식이 열렸는데 당시 두 학교의 계열을 보면 비슷한 성격의 학과가 많아서 통합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한 학과에 모이면 상중하는 이해득실로 교수들 고민할 테니까요. 이를테면 경문전문대학의 전기과, 토목과, 건축과, 경영과, 산업디자인, 의사, 또 경원대, 공대, 경상대, 미래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각과 교수들의 개인적인 미래전망,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길로 장례식이 열리고 만장이 나부들 정도였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매일 시위를 했죠. 별의별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런 이해 충돌과 갈등을 어떻게 푸셨습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무슨 이유로 반대했는데 어떻게 풀었다는 이야기 되니까 다만 제자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통합을 해야 한다. 교수 한 사람도 자르지 않는다. 다 같이 간다. 전문대 박사학위도 없는 교수도 학위를 취득할 기회를 주고 지원하겠다. 없는 교수도 이런 메시지로 교수를 달리면서 맨투맨 스킨십을 불어나갔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스킨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같이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거였죠. 아침 저녁으로 교수나 관계자를 만나서 대의 명분을 걸고 좋은 대학을 만들자. 명문 만들어서 취직 잘 시키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교수들이 몇 년 전부터 정의를 맡고 있는데요. 인사차 총장을 찾아올 텐데 지금 뭐라고 하나요? 격세지감입니다. 가천대 교수들은 직함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제가 길을 의심할 정도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감사 편지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경원대와 경문전문대 통합은 2006년 10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듬 후에 3월에는 통합 경문대가 출범했습니다. 전문대 입학 정원이 40% 정도 줄어 4년대가 되긴 했지만 전 무모한 최대 규모의 대학 통합이었습니다. 통합 당시 비전 선포식이 열렸는데 어떤 비전을 제시했습니까? 핵심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지원을 통한 교수와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였습니다. 사이언스, 네이처, 셀 등 세계 3대 유명 과학 저널의 주 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교수들에게는 1억 2천만 원에서 5억을 지급하기로 했고 영어 실력을 좋아해서 졸업시키는 중에 인증제 프로그램 경쟁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이라고 해도 파격적인 금액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런 포상제도를 하고 그런데 드물었을 텐데 대학 특성화는 시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대학 특성화란 결국 선택과 집중 전략이 아닙니까? G2 엔트리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학과 2개, 국내 최고 학과 3개를 만들게 되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톱, 글로벌 톱, 내셔널 톱. 2007년 10월 9일 경문대에 바이오 나노 연구원을 설립한 것도 대학 특성화를 위한 조치였나요? 우리 가천대학교는 사통팔달입니다. 수도권 외곽 고속 에서 서울, 강남 등등에서 지하철이 환승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 이렇게 유리하고 등등 사통팔달 인천 성도 경제구역 안에 있는 이길 암 당뇨 연구원. 명예원장으로 연구 자문을 맡긴 거 스티븐 추는 중국계 미국인인데 97 노벨 물리상 받았고요. 우리 연구원의 명예원장으로 온 지 1년쯤 후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장관을 지냈습니다. 내일 당장 라스베가스로 가자. 가천대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2010년 10월 준공식이 열린 비전 타워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캠퍼스인 비전타워는 공사비 1천억 원, 공사기간 3년,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였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시죠? 어디서 이런 이야기 할까요? 비전타워는 지하철에서 국내 처음 설계하는 학생들이 지하철에서 내리면은 U자 형태로 수백 미터를 우회해야만 학교로 들을 수 있어 설계되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입로를 바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지하철 공사 등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면 될 때까지 설득해야지요. 사실 그런 행정적인 법적인 장애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인데요. 분당선은 이미 운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전타워와 직동하는 새로운 출구와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 지하철 입장에서도 진리가 없다거나 특히 시비가 날 수 있어서 허가를 조정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누구를 편의를 위한 것이냐 합리적인 것이냐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재산이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다. 학생과 교수들이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깝냐. 국가적인 낭비를 연전세세 부를 거냐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숱한 도시계획 전문 교수들도 손살에 치던 일을 내가 우겨서 뚫어낸 겁니다. 가천대 부속 길병은 중앙길병과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길병은 암센터와 본관 사이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뚫지 않았습니까? 지하 8차선 도로 아래를요. 그래서 제가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자를 만나고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도 인천 시민과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명분으로 집념을 갖고 공무원들을 설득해냈습니다. 비전타워 내의 큰 입구, 지하철 연결 인상적인 공간이었고 안 가본 분들은 시각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천대와 가천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지하, 미국 라스베가스의 호텔을 벤치마킹해서 설계하고 그렇긴 합니다. 간단하게는 지하철과 캠퍼스 연결 길목, 정성과 다듬은 것 아닌가요? 18m 거리의 진입로를 최대한 넓히고 분수를 배치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그냥 18m 굴속을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공간을 넓히려고 했더니 옛날에는 그런 지하 광장이 없다고 다들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에는 그런 사례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 비슷한 게 일본 도쿄요 시오도메역입니다. 맞아요. 거기입니다. 교수들 일본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내일 당장 시오도메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내일 당장이라고 하셔서 담당자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렇게 급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출장을 갔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여유있게 일정 잡아야 될 텐데 1박 2일 후닥닥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본 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지하철 출구 진입로에 작은 광장이 있고 그곳에 올라서면은 선 큰 광장이 있는 구조입니다. 가전대 글로벌 캠퍼스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면 비전타워 내의 지하 광장, 거기도 올라가면 선 큰 광장인 브리덤 광장, 얼마는 몇 개나 올라가면 또 다른 광장 스타덤 있는 거죠. 주요다 4계층이 낮은 지하 공간이지만 하늘이 열려있는 광장인 셈입니다. 두 광장 위로 일반 도로를 놓는 것도 특별한 발상입니다. 광장과 광장 사이는 연결되어 있지만 위로 사람과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구조이죠. 이런 구조 덕분에 비전타워 지하 어느 층에서도 하늘이 보입니다. 어느 지하층에서도 제가 직원들에게 벤치마킹과 현장 답사를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선 저부터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머릿속에 이미지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분수광장 천장에 인공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담장들과 함께 미국 라스베가스도 다녀오셨잖아요. 이건 역시 내일 당장이었습니다. 저는 가봐서 알고 느끼지만 담장자들 오니까 견학을 시켰던 거예요. 라스베가스, 시저스, 필리데스, 미라주 호텔 등은 천장을 하늘처럼 꾸며놓고 30분 간격으로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가 시작되면 갑자기 캄캄해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들 그러다가 소나기까지 내립니다. 지하광장이 비까지 내리게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하늘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공간은 넓혀놓는데 횡하니 밋밋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탁 트인 학교, 캠퍼스. 하지만 모처럼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하룻밤만 자고 돌아온 것은 과거가도 생각됩니다. 오메가며 비행기에서 하루씩 자고 1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다고 그때 전용 간부들이 푸념하던데요. 지금도 미안합니다. 그때는 하루도 빨리 비전타워를 완공하고 싶은 마음에
비전타워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타워 주변과 스타덤 강정 위로 비츠 벨트를 설치하셨습니다. 단순한 조명 라인이 아니라 훌륭한 예술 작품인데요. 체조를 하는 듯한 몸 동작을 빛으로 그려낸 내온 창조적인 가천대 랜드마크 비전타워. 허공에 이런 광주에서 세계 강 엑스포가 열렸죠. 2010년 4월. 그때 프랑스를 지나 조명예술 알랭 기어를 우리 학교에 초청했습니다. 세계 최고로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 인연으로 비전타워에 경관 조명 설계를 맡긴 겁니다. 알랭 기어는 그때까지 전 세계 40개국에 3,000여 개의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에펠탑, 중국 천안문 광장, 상하이의 동방명주 타워 등 여러 가지 작품이 있지만 학생의 면허권 자부심이 큽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암 당뇨 연구를 위해서 수천억 투자. 가천대 글로벌 캠프를 벗어나서 인천의 길병원과 가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역시 대학 특성과 전략 가운데 하나였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의료 교육 연구를 하나로 먹는 것은 오랜 신점이었고 78년 법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연구원에서 1천억 정도 지원한 것을 알고 있는데 수익만 따지면 그런 일을 못하지요. 기초과학 투자해야 하고 의과대학이 세계적 갈 수 있는데 그러한 투자는 무수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에게 영업 제의를 할 때 같이 일하자고 하지 않아요. 뜻을 같이 하자고 말할 뿐입니다. 인재를 영입할 때도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가 되지 않느냐. 원하는 환경을 같이 얻을 테니까 나를 믿고 열심히 달라. 설득을 했습니다. 길병원 내과학연구원 국내 최초 세계 4번의 7.0 테슬라 MRI를 갖추었다. 길병원 내과학연구원. 그런 식으로 영입한 분이 적지 않아 일일이 자세하게 언급할 수 없는데요. 1990년대까지 심장센터 신익현, 신경외과 이은, 가천의대 초대총장 고창선 박사 등이 그런 사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은 박사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데 뇌정리 수술 기계를 사주면 다른 곳으로 안 가겠다고 해서 기계를 갖춰주고 눌러 앉힌 케이스입니다. 웃음. 뇌정리 수술은 뇌중추신경계 심부의 한 지점을 정확한 좌표로 수술하는 것을 뜻하는데 두 개를 열지 않고 작은 구멍만 뚫어요. 그때가 1987년이라 서울대병원도 뇌정리 수술 기계가 없을 때였지만 당시는 상당한 거금의 3억 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2009년 3월 뇌과학연구원에서 뇌건강센터가 개설했는데요. 뇌과학연구원이 뇌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곳이라면 뇌건강센터는 임상적으로 뇌질환을 검진하는 것입니다. 당시 뇌건강센터는 7.0 테슬라 MRI 장점만을 결합해서 초고해상도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MRI, 즉 자기공명 영상장치에서 제공하는 정밀한 인체 사진과 PET가 제공하는 분자 영상을 결합한 장치였습니다. 7.0 테슬라 MRI는 아시아에서 유일했고 세계에서는 네 번째였습니다. 퓨전 영상 시스템은 우리 뇌가 연구원이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뇌 속을 손금처럼 들어가면서 뇌 속 신경물질의 흐름, 단백질 구조 등을 분석해서 뇌 질환을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2010년 2월에서 뇌과학의 대가가 대표 저자로 참여한 7.0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대표 저자가 이 책을 총장에게 헌정한 형식이었는데요. 그 책은 세계의학계에 공헌한 성과를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장의 세계 아닙니까?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이도록 해상도를 높이려면 자장이 강해야 하거든요. 자장. 놈들이 이 3.0 테슬라에 만족할 때 자장, 양자 이 어떤 파동인가요? 길병은 뇌과학연구원이 개발한 퓨전 영상 시스템 두뇌 내부를 획기적인 해상도로 구현했다. 테슬라 2020년 12월 8일 가천 브레인밸리에서 7.0보다 월등히 성능이 높은 마그넷을 해상도 암당뇨 연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인천 성도 테크노파크 내의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이길력 암당뇨 연구원이 개소됐습니다.
암과 당뇨병은 선진 첨단 의학적으로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에 난제 아닙니까? 암과 당뇨의 고통에서 예방된다면 인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한 겁니다. 초기 사업비만 670억 원이 들었을 거예요. 당뇨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했던 윤지원 박사의 별세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윤지원 박사는 시카고대 당뇨병 연구소장이었고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5세기에서 공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2006년 4월인데 향년 71세에 간암으로 세상 떠났다. 암 전문가인데 당뇨병 연구소장인데 그때 제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의료 선진국일 수 있겠구나 하고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나이면은 2년마다 무료 건강보험 검진을 받잖아요. 미국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윤지원 박사님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정기검진. 2008년 12월 4월 암당뇨연구원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한국인 유전체의 전체 연기서열 지도를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전체 연기서열 해독한 것은 세계에서 4번째였습니다. 한국의 유전자 비밀을 풀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008년. 그것도 상당한 성과이긴 한데 당뇨연구원의 공적인 목표는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 연구와 신약 개발했습니다. 당뇨연구원의 핵심 실험실이 마우스 대사질환 특화센터였잖아요. 제의 유전자를 형질 전환해서 대사성 질환을 연구하면 암과 당뇨를 극복하는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11년 10월에는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암 같은 난치병 연구는 현재 연구원에 있어야 용이합니다. 길병원 암센터는 내과학연구원 암 받쳐주고 그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렇게 정밀도를 가진 방사선 암 치료기 가격이 100억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도입했죠? 암센터 개원 이전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2009년 11월 환자 치료에서 사용했습니다. 방사선은 산란 현상이 있습니다. 넓게 퍼지는 거죠. 최대한 종양 부위만 파괴하고 주변의 정상 조직이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정밀도는 필요한 부위만 치료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높은 정밀도로 다양한 방향에서 암세포를 타겟으로 방사선을 조사해서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고 암세포는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정밀도가 높을수록 환자가 받는 피부는 줄어들겠지요. 암센터가 표방한 암 코디네이션도 설명해 주십시오. 암 전문 코디네이터가 지속적으로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발전과 창조주의의 개입의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한 것이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오는데 인천광역시 연수동에 있는 1만 8천여 평 부지의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에 있는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약대 유치도 가천대 도약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2010년 이전 약학대학 신설을 놓고 연세대, 인하대, 인천대, 가천의과대 4군데가 경쟁해서 연세대와 가천대 2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세상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15개 약대 신설을 허가한다고 발표한 뒤 격렬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내과학연구원, 암당뇨연구원 등에서 기초과학의 기술인 노력이 가천대와 약학대학 유치로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메디컬 물론입니다. 의대 역사가 짧아서 인천 지역만을 놓고서 연세대 60전 동의 공과대학에서 뿌리 내린 인하대 또 시립대학 간판을 내세운 인천대와 버거운 경쟁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경쟁대학들보다 불리한 출간선에 놓여 있었지만 우리가 이겼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어요. 보건복지부가 약대 신설 방침을 밝힌 것이 2009년 5월 교육부가 약대가 없던 인천 지역의 신설 정원을 50명으로 확정한 것이 그해 10월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다는 말씀이죠? 짧게 적어도 이무성 교수를 가천 의과대학 석재교수로 영입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우리 학교 오셨죠? 2009년 2월. 이무성 교수는 연세대 의대에서 정년 퇴직한 분인데 의대 약대 교육 프로그램의 국내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이 교수가 유치 전략을 세웠지요. 저는
공격적인 계획서를 준비하라고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핸디캡이 있었으니까요. 교수 인원이 경쟁대학의 4분의 1을 불과했습니다. 그때까지 발표한 논문 수도 적었습니다. 연구 논문이 없는 전문대의 틀에서 갓벗어난 트라 논문 부족이 절대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약대 설립 후 7년간의 투자 계획을 약대 설립 계획서에 담았고요. 길경, 인력, 송도, 인천대교, 서해바다가 하늘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 인력개발원이다. 약학원 설치 100년도 2025명 그야말로 사활을 건 경쟁이었는데요. 우리로서는 반드시 유치해야 했습니다. 가전대 길병은 산하 연구소들의 약대를 더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배후 효과와 유발 효과도 기대되었습니다. 또 미래 유망 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중심에 약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약대에서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오고 취업률도 높기 때문에 명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필코 약대가 필요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은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쟁쟁한 인하대, 인천대, 연수대 같은 실력을 겨룬 결과 가천 의과대학과 연세대가 각각 30명씩 약대 입학 증언을 허가받은 것으로 미디어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셈이라고 평했죠. 남들이 운이 좋다고 평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 아니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투자계획 치밀한 청사진 그리고 월드클래스 연구시설의 승리를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